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산산노응의 그 춘추 시대의 공자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유비는 귀를 쫑긋이 하고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자 하면은 유교, 유교 하면은 유교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이 사서오경입니다. 그러니까 사서는 뭐냐면은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이렇게 이제 네 개의 이제 그 경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논어는 그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하고 문답한 그것을 모아가지고 책자로 진 거예요. 그리고 맹자는 그 공자의 저 밑에 이제 제자 중에서 맹자가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공맹사상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맹자가 아주 그냥 뚜렷이 나오는 그 제자 중에 이제 가장 뚜렷하게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맹자의 그 사상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중용은 그 강조하는 바는 그러니까 가운데를 딱 지켜야 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저울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울추가 가운데 딱 서야 그 계량이 되는 것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 무게가 더 나간 걸로 되고 위로 내려오면은 무게는 무거운데 위로 이렇게 됐을 때 저울을 재면 그 무게가 가벼운 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운데에 딱 섰을 때 이때 이제 그 저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대학에서는 가장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러니까 내 몸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어찌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겠느냐. 그리고 내 가정도 못 지키는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 그런데 지금은 SNS 해가지고서는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공자가 얘기하면은 그 요설이죠, 요설. 한마디로 참숙감이죠. 누구든지 막 이렇게 떠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여튼 잘 판단을 하겠지만은 막 편을 갈라서 막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고. 그 대학에서는 이렇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오경은 뭐냐면은 시경, 서경, 주역, 예기, 춘추 이렇게 5가지를 그 오경으로 따져요. 그러니까 유교의 경전이죠. 그러니까 시경은 뭐냐면은 노나라의 시, 305편을 모아가지고 시가집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최초의 시가집입니다. 이것을 이제 편찬한 것은 공자가 여튼 그 시가에 대해서도 아주 대간인가. 그동안에 모아놓은 거 이거 해가지고서는 편찬한 거예요. 그리고 서경은 뭐냐면은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에서 왕이 그러니까 표고문 그러니까 왕한테 올린 신하들의 상소문 이런 것을 다 모집해 가지고 처음에는 상서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서경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역은 동해안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그 주나라가 바둑의 그 껍질 그러니까 짐승의 뼈 이런 것을 불에 구워서 거기에 나오는 그 형태를 봐서 기륭을 이렇게 점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입니다. 주역. 그리고 예기는 그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3대의 의례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것을 옛 것을 알아서 새 것을 안다. 온고의 지신. 그러니까 온고죠. 그 공자가 가장 주장하는 바이니까. 그러니까 옛 것에 대해서는 공자가 다 하여튼 공부해가지고서는 딱 그 메모해 놨던 것을 이렇게 이제
하여튼간에 책자루다가니 주간에 쭉 쓰고, 안 그러면은 양피지에, 그러니까 양의 그 이 껍질 이것을 딱 말려가지고 여기에다 기록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양피지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춘추. 춘추는 뭐냐면은, 춘추는 노나라의 역사인데, 그 772년부터, 그러니까 기원전 772년부터 기원전 479년까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250년간에 주나라의 그 12제후들이 행했던, 그러니까 그 주요 사건, 그때 일어났던 그런 거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월별로 해서 편년체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후들이 뭐 좀 잘못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그 존경을 생략하고 이렇게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후르다가니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공자가 평가했을 때 요 제후는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가, 안 그러면은 패도 정치를 했는가, 왕도 정치를 했는가, 이것을 딱 구분해 가지고서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세의 왕들한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정치를 잘해라. 그래 이제 공자가 이제 춘추 시대에 가장 이제 그 춘추를 가지고 여튼 그 후세에 가장 그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관우. 관우가 이 춘추 책을, 양피지도 된 책을 항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회만 있으면은 이 춘추를 읽습니다. 딱 꺼내놓고, 그런 게 이제 마음의 수양을 하는 거죠. 그 의리의 화신이 돼요. 이 관우가. 그러니까 이제 관우가 조조한테 와 있다가 그 이제 유비한테 이제 가게 되는데, 조조한테 와 있을 때 조조가 막 5일 대연에 3일 수연을 열면서 아주 대우를 하고, 또 이제 그 여포가 타고 다니던 적토마도 이 관우한테 내립니다. 하여튼에 이제 관우한테 정성을 많이 쏟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관우 이야기는, 내가 우리 형님 유비가 어디에 있는지만 알으면은 하실에도 떠나겠습니다. 조조한테 막 직접 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초에 이제 그 조조한테 오기 전에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유비의 생사를 알으면은 하실에도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 3가지를 약속할 적이 그게 이제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튼 관우는 유비한테 의를 지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데 조조는 또 이제 관우를 또 이제 아껴요. 그래서 조조는 죽을 때까지도 관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세상은 이렇게 이제 돌고 도는 거예요. 그 이제 조조가 이제 그 적토마를 내렸는데도 그 자리에서 유비 이야기를 또 합니다. 내가 유비 형님의 생사를 알으면은 이 적토마를 타고 가면은 금방 갈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가 이제 그 장묘가 이제 그 관우하고 친한 인간 장묘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그 관우를 어떻게 잡아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진심을 좀 알아보고 와라. 진짜로 관우가 떠날 건지. 그래 이제 관우한테 장묘가 왔어요. 와서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죽은 조주가 저렇게 그 형님한테 그렇게 잘하는데, 장묘가 이제 관우한테 형님이라고 평소에 불렀으니까 뭐 의형제는 아니지만 서왕이도 이제 또 형님이라고 부르고, 그 탄복해가지고 관우한테 아주 그냥 존경심이 일어나니까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장묘가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유비 그 형님의 형님이 얼마나 잘해줬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죽은 조조가 이렇게 잘하는데, 그 면전에서 옛날 그 형님을, 유비 형님을 생사를 알게 되면 떠난다고 하니까 우리 제장들도 그렇고
우리 주군도 그렇고 아주 실망이 큽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관우가 그래요.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대우를 받고 아주 은혜를 입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기 전에 그냥 떠나기는 그렇고 그 조조 승상한테 은혜를 갚고 떠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료가 와서 조조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은혜를 갚고 떠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이제 신은구의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새긴 조조한테는 은혜를 갚고 옛날 유비한테는 의를 지킨다. 그러니까 관우는 의의 화신이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이제 지내는데, 그러니까 유비가 원소한테 있다는 것을 정부를 이제 조조가 딱 입수를 합니다. 그래서 원소한테 이제 공문을 보냅니다. 원소한테 저쪽 북방에 오한족을 가서 치시오. 그러니까 원소의 군대는 조조의 한 5배가 돼요. 이 하북을 다 통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공손창이도 이제 원소한테 죽었으니까. 하북을 다 통합을 해가지고 한 5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조조의 군대는 지금 10만 명. 그러니까 5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조가 이렇게 이제 천자의 명을 빌려서 명령을 하니까 원소가 이거 괘씸하다. 안 되겠다. 내가 조조하고 어렸을 때는 친구였지만은 지금 이렇게 나한테 명령을 하다니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참모들하고 이제 상의해가지고 군대를 딱 편성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백마에서 이제 전투가 일어나게 돼요. 황하 강변에서. 그런데 원소한테는 알량 문추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장수 이제 둘이 있어가지고 조조의 장수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나가서 싸우면은 패해가지고 도망오고 안 그러면 이제 목이 잘리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조조 참모가 한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우리 편에서 저 알량하고 문추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관우입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그래요. 관우는 나한테 은혜를 베풀면은 떠난다고 했는데 나는 관우를 꼭 붙잡아 놓고 싶다. 그러니까 나한테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그 참모가 그럽니다. 지금 유비가 원소한테 있는데 원소의 명장들을 관우가 죽이면은 돌아가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관우를 데려다가니 알량하고 문추를 딱 처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딱 알아들어요. 그래. 지금 유비가 원소한테 있다고 하는데 관우를 데려다 원소의 대장들을 죽이면 원소 편으로 못 갈 거 아니냐. 그러면은 나한테 계속 있을 거다. 그러고서는 이제 관우를 불러옵니다. 이제 관우가 이제 알량하고 문추의 목을 청룡원월도로 단칼에 그냥 목을 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알량 문추 원소군에서 부하 중에서 관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유비한테 얘기합니다. 유비의 동생 관우가 지금 조조편에 있으면서 우리 대장을 죽였다. 그러니까 유비가 이제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이제 손권을 시켜가지고 관우한테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요. 그러니까 관우가 이제 유비한테서 온 편지를 받고서는 아주 그냥 감정이 북받치면서 그래도 우리 형님이 살아있었구나. 원소군에 있다고 하는데 내가 원소한테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조조한테서 받은 것을 다 거기다 봉분을 해놓고, 그러니까 금은 괴짝이라든지 미녀들 받은 그대로 살고 있던 집에다가 딱 해서 봉분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한수 정우 받은
그것을 이제 딱 명패를 걸어놓고 그리고서는 이제 떠날 준비를 딱 하면서 조조 승상부로다가니 몇 번을 가요. 그런데 조조 승상부에는 아무도 면담하지 않습니다 하고서는 표차를 딱 걸어놨어요. 문 밖에다. 그러니까 조조도 이제 항시 이제 거기 관우에 대해서 동향을 딱 살피다가 관우가 이제 유비가 원수군에 있다는 것을 알고 떠나려고 한다. 요 이야기를 듣고서는 관우를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편지를 써가지고서는 그 조조 승상부 앞 대문에다가 딱 붙여놓고서는 그리고서는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부인하고 미부인 그러니까 유비의 부인 둘하고 그거를 이제 마차에다 태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수행원들 한 20명 데리고 온 서주에서 데리고 온 20명 해가지고서는 이제 관운장이는 이제 관우는 적토마를 타고 청룡오늘도를 들고 그리고서는 떠납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국문지기가 그 동향을 보고 있다가니 성문 앞에다 딱 성문에다가니 붙여놨으니까 편지를 얼른 떼어다가니 조조한테 줘요. 그러니까 조조가 이것을 보고서는 탄식을 합니다. 내가 관우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리고서는 그 원수한테 못 가게 하려고 그 대장들 둘도 이렇게 죽이게 했는데 이제는 은혜를 갚았다고 떠난다고 하니까 내가 잡을 명목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장들한테 무기를 다 여다 놓고서는 그러니까 갑옷도 다 벗어놓고 옷만 입고서는 말을 타고서는 나를 따라라. 그러고서는 조조도 이제 갑옷 다 벗어놓고 무기 하나도 안 가지고 말을 타고서는 관우가 가고 있는 데로 쫓아와요. 그러니까 뭐 대장들 한 50명 이렇게 뒤에 서 있는데 갑옷도 안 입고 무기도 하나도 안 가지고 그 조조가 이제 와가지고서는 관공 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관운장이가 승상 내가 그 승상부로 몇 번을 찾아갔는데 하직 인사를 하러 그런데 그 문패에 아무도 안 만난다고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내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이 편지를 이렇게 써놓고서는 지금 떠나는 중입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가 그 떠나시는 것을 내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으로 내 도포를 벗어드리니까 이걸 정으로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서는 이제 위에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밑에 이제 그 신하한테 갖다 줘라.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그 관우가 말에서 안 내리고 청룡오늘도 끝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서는 몸에다 걸칩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그 장수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승상이 내리는데 저 괘씸한 놈 평소에도 괘씸한데 오늘 떠나는 날까지도 괘씸하게 저러느냐. 승상이 그렇게 잘했는데도 옛날 그 형님을 유비를 찾으러 이렇게 원소 우리하고는 지금 싸우고 있는데 원소 군영으로 간다고 했는데 저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막 웅성웅성해요. 그러니까 조조가 조용히 해라. 의를 지키느라고 이렇게 떠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 보내줘야 될 게 아니냐. 그래 이제 조조는 이제 여튼 관우를 막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떠난다고 하는데도 관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조조의 배포가 말할 수 없이 이제 큰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관우가 이제 그렇게 하고 떠나요. 떠나는데 깜빡 잊고서는 이제 통행증을 안 가지고 왔어요. 통행증을. 그래서 그 어떤 허창에서 하부 그러니까 황하강을 이제 건너야 이제 조조 군영에서 이제 그 저기에서 원소 지역으로 이제 가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원소 지역까지 가는데 5개 관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5개 관을 지나면서 통행증이 없으니까 이 장수들이 다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우는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이
뭐 막 그 무력으로 막으니까 그거를 이제 뚫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6명의 장수를 죽이게 돼요. 관우가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그 하북에 있는 그 유비한테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5개 관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게 이제 5관 6참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동령관에서는 공수를 죽이고 장수, 낙양에서는 낙양대수 한복하고 맹탄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수관에서는 장수 연의를 죽이고, 효양성에서는 그 태수 겸 장수 왕식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활주관에서는 장수 진기를 죽이게 돼요. 이렇게 이제 그 5개 관을 지나면서 6명을 죽이면서까지도 이렇게 이제 그 유비한테 찾아가는, 그러니까 의리의 화신입니다. 그 이제 나중에 이 관우가 조조한테 이제 또 이제 은혜를 갚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보내주고 한 거에 대한 은혜를 화용도에서 나중에 이제 적벽대전이 지고서는 조조가 패하고 도망올 때 그 관우가 그 화용도에서 은혜를 갚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조조는 여튼 관우를 좋아해요. 그런데 관우가 이제 그 오나라 여몽이한테서 그 매복에 걸려가지고 목이 잘리게 됩니다. 이때도 손권은 이제 그 오왕 손권은 관우를 못 죽이게 이렇게 이제 막 그 명령을 내렸는데 그 여몽이 관우를 보자마자 목을 쳐버려요. 이거 그냥 나도 조금이라도 지나면은 그 손권이 만약 오게 되면은 못 죽인다. 그래가지고서는 딱 죽이고 나서 이제 그 손권이 왔을 때 이야기를 이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다 죽었습니다. 딱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관우의 이제 그 목을 잘라가지고 기름통에다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서는 손권이는 조조한테 보냅니다. 관우의 목을. 그래 속으로 큰일 났다. 이거 그 유비가 이거 알게 되면은 대군을 데리고서는 우리 오나라로 쳐내려올 건데, 그러면은 조조도 막아야 되고 여기 그 유비도 막아야 되니까 이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목을 딱 잘라가지고서는 조조한테 보내요. 그런데 이제 조조는 그 향나무로 몸통을 딱 만들어가지고 목하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서는 그 낙양에 그 관우 묘를 안장하게 합니다. 아주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래서 이제 관우의 목은 낙양에 있고 그 몸은 시신은 그 어디에 있냐면은 그 당양에 있어요. 당양. 그러니까 이제 그 목을 치고서는 몸이 남았으니까 그걸 거기다 이제 무덤을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아주 그냥 크게 이제 손권의 명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유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유비가 이제 오나라를 치러 이제 내려오게 되죠. 관우의 이제 원수를 갚으러. 그런데 이제 제갈공명은 여튼 뭐 반대를 하지만은 유비는 또 의리를 또 지키니까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의 그 묘는 공림으로,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림자가 들어가는 묘는 2사람밖에 없어요. 2사람. 그러니까 공자는 공림. 그러니까 이제 성인한테 붙이는, 묘에 붙이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관우는 그 관림이 3군데에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느냐면은 그 머리가 이제 낙양에 있으니까 낙양 관림이 있고, 그리고서 이제 몸뚱아리는 당양에 있으니까 당양 관림이 있고, 또 이제 관우의 고향에는 이게 이제 무신이니까 무성. 그러고서는 뭐 재신, 무신, 뭐 하여튼 관우는 죽은 다음에 아주 그 신으로 이제 승격이 되면서 또 저기까지
성인까지 이렇게 승격이 되니까. 그래서 하동 해연에는 무성 관림이 있습니다. 그의 관우는 충성심, 의리, 뛰어난 용맹, 기묘한 무예, 당당한 성품, 이것으로 해서 이제 그 무성으로 이렇게 추존을 받는데, 그 죽은 다음에 관우를 그 추존한 것은 송나라따 휘종이 관왕으로 이렇게 추존을 하고, 명나라 때 영락제가 관제로 그게 추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왕 올라갔다가 나중에 이제 문무이성 해가지고서는 성인으로 이렇게 추존을 받아요. 그러니까 관우는 죽을 때까지도 이 춘추를 여튼 몸에서 떼놓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공자가 지은 춘추로 인해서 가장 존경을 받게 된 사람이 이 관우입니다. 그래 이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제 다음에는 공자의 사서오경을 하나씩 그리고 공자의 이제 여튼 공자의 그 후광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공자의 그 제자라고 직접 제자들은 이제 한 3천여 명 되지만은 그 후학들이 쭉 내려오면서 그 이쪽 동북아 전체에는 거의가 공자의 제자입니다. 그래 이제 그 이야기를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